어떤 코인이 갑자기 급등한다고 해서 내 투자 원칙을 어기고 이 코인의 거대한 물량들을 담는다거나 혹은 상승하는 국면에서 탈출 계획 없이 계속해서 불타기를 하는 전략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심 자산과 위성 자산 전략을 가지고서 내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 하에서 특정한 알트코인들의 배분 비율을 잘 조정해서 투자 전략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자, 우리가 늘 일요일마다 중요한 알트코인들의 핵심을 점검을 했는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핵심 자산으로 가지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 코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텐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대략적으로 10가지 정도 코인, 그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펀더멘탈과 내러티브 관점에서 그래도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알트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핵심 자산으로서 이번 시즌에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표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강조드렸던 장표인데요.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강하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 비율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알트코인의 어떤 랠리를 만들어 가려는 시장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이더리움이 더 강력한 방어력을 보이는 데다가 자본의 유입으로 봤을 때도 현물 ETF를 비교해 보면은 이더리움에 유입되는 자본이 비트코인 대비로 상당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최근의 흐름에서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본은 이더리움을 향하고 있고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향하고 있다는 것은 알트코인 시즌을 향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2번 고점과 비교했을 때는 알트코인의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2번의 고점에서는 이렇게 매도 물량들이 크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보라색은 바이낸스 거래소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은 이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로 유입되는 알트코인 물량이 적다는 것은 큰 수익 실현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배적인 관점으로 10월에서 11월에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만 그럼에도 대규모 주체들과 이 고래들은 개미들의 타이밍을 뺏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을 모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꼼수에서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량한 코인들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매도 물량들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대세 상승장 전반을 대비해야 되는 핵심 자산 종목은 무엇인지 오늘 5가지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멤버님들께서 다들 예상하시는 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단연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주춤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신고점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하고 지지 테스트를 받았을 때 상승세는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전망에서 이더리움의 상승세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무엇인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채택입니다. 특히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채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현재 이더리움을 150만 개 이상 보유를 하면서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전체 주체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인 샤프링크 게이밍도 70만 개 이상을 보유를 하면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도 새로운 회사들이 계속해서 등판을 하고 있고요. 기관 차원에서 봤을 때도 현물 ETF 흐름에서 가파른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ETF 이슈 한번 살펴봤을 때 현물 상환이 이루어지면서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를 매도했을 때 현금으로 다시 바꾸지 않고 상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차원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어지고 세금 관련해서도 더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테이킹 허용도 시간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현물 ETF를 중심으로 해서 이더리움의 더 큰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더리움 하면은 기술입니다. 기술의 발전 구간들에서 더 크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왔는데요. 11월에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그레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이 좀 좋지 못할 때는 업그레이드가 있다라고 해도 그냥 흐지부지 지나간 경우들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을 때는 이 업그레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선 반영된 움직임들이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은 높은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 분야에서 높은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더리움 TVL이 전체 블록체인 통틀어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토큰화된 펀드의 AUM 규모가 2024년 1월 이후로 10배 이상 지금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유율도 65% 이상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이번 시즌에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알트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주요 블록체인들의 순유입과 유출 흐름 한번 확인했을 때 이더리움에서 가장 가파르게 순유입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을 3개월로 해도 일주일로 해도 계속해서 이더리움에 힘이 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폴리곤, 옵티미즘, 솔라나, 이런 순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가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불리시한 관점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면은, 비트마인 이사회 의장이죠. 톰 리 같은 경우는 이번 사이클에서 최고 $10,000 이상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비트맥스 공동 창립자입니다. 아서 에이즈 같은 경우는 이번 사이클에 $20,000 가능하다, 이런 불리시한 관점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또 9월까지는 조정 국면들도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9월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 이더리움이 전통적으로 가장 좋지 못한 결과를 보였고, 대세 상승장이 있었던 2021년도와 그리고 2017년도를 봤을 때도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채권 발행을 기점으로 해서 유동성 흡수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만, 역시나 이 부분은 단기적인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힘을 얻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관점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정도만 더 언급을 드리면요. 현재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의 추세에서 계속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포착되고 있는 정황들도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보수적인 투자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주요 변곡점을 하방 이탈하는 구간에서는 전략적인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들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지 명확하게 포착하고 싶으신 크롱님들은요, 코인마스터클럽 함께 하시면은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더리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두 번째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솔라나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창업자이죠, 아나톨리 야코벤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글은 세계의 도서관이고 솔라나는 세계의 거대한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구글은 지식과 정보의 혁명을 만들어 왔다면, 이 솔라나는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통해서 금융과 이 거래에 대한 혁명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는 탈중앙화 기반의 나스닥이 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서 거대한 로드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우리 크롱님들께서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솔라나가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다음 순서로서의 어떤 순환매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ETF 승인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10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품에서 대규모 유출이 있는 동안에도 솔라나와 XRP 같은 경우는 순유입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유럽연합이 이더리움 혹은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출시될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 유로 스테이블 코인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주목하는 블록체인으로 꼽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레이어 1 중에서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개발자 참여도가 가장 높고요. 10개월 연속으로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에서도 이더리움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펀더멘털이 되고 전체적인 내러티브와 이벤트들이 있는 솔라나도 꾸준히 주목해 보실 만한 자산이고 핵심 자산으로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펀더멘털 관점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솔라나의 USDC 이체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전체 USDC의 약 50%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토큰 터미널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으로 봤을 때도 이더리움과 베이스보다 더 월등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죠. 자, 다음으로 세 번째는 XRP입니다. 자, XRP가 최근에 좀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 강조를 드리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SEC의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미국의 제2순회 항소법원에서 항소 철회를 승인했다라고 제임스 K 필란이라는 XRP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 기반이 더 강화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채택의 호재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사업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테크트리를 하나씩 타면서 사업이 조금 더 순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본 SBI 그룹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리플과 강력하게 협업을 해왔는데 자회사인 SBI VC 트레이드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RLUSD의 사용성을 꾸준히 증가시킬 수 있는 이 파트너십을 같이 맺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레이스케일을 비롯해서 7개의 자산운용사 XRP 현물 ETF 신청서가 수정본이 제출이 되었는데요. 이 얘기는 XRP 현물 ETF 승인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커뮤니티에서 또 호재 소식이다라고 전해진 것이 블리시라고 하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1조 5,900억 원 규모의 IPO의 결제 통화로서 이 RLUSD를 활용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리플의 호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실 이 호재는 솔라나에 더 크게 호재가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가 IPO를 할 때 활용하는 네트워크가 바로 이 솔라나 네트워크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솔라나 USDC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것도 이 여파들이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점검해 봤습니다. 두 가지 정도 더 점검을 해볼 텐데요. 자, 네 번째는 수위입니다. 자, 수위는 로빈후드의 상장이 완료가 되면서 이제는 대중 채택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ETF에 대한 이슈들이 역시나 있고요. 개발자 생태계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디파이 생태계도 꾸준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지표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이 1,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밸리데이터들이 전반적으로 넓게 분포가 되면서 높은 수준의 탈중앙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위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크립토 퀀트의 주요 지표상으로도 시그널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측면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그널의 변화가 당장의 수위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추세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국면들이 포착이 된다는 것은 수위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BNB입니다. BNB는 글로벌 1위 거래소이죠. 바이낸스를 기반으로 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탄탄한 펀더멘탈과 생태계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소각 메커니즘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꾸준히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알트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크게 급등하지 않더라도 가격 방어도 상대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BNB를 알트코인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알트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1일 활성 BNB 주소가 1분기 대비 2분기에 33%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펀더멘털도 꾸준히 강해지고 있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번 시즌에 좀 안정적인 전략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는 이 코인들의 비중을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다른 알트코인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핵심 자산과 위성 자산을 구분한다고 했을 때는 핵심 자산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코인으로서 이 코인들을 들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핵심 자산으로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더 수익적 그리고 공격적 포트폴리오가 되고 상대적으로는 위성 자산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시즌에 주목해야 되는 알트코인들을 또 몇 가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크로노스 코인이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즌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산을 만약에 내가 핵심 자산으로 넣는다고 했을 때는 정말 많은 펀더멘털 점검들과 내러티브 점검, 그리고 추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위성 자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내러티브가 커졌기 때문에 위성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 부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에 따라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건요, 어떤 코인이 갑자기 급등한다고 해서 내 투자 원칙을 어기고 이 코인의 거대한 물량들을 담는다거나 혹은 상승하는 국면에서 탈출 계획 없이 계속해서 불타기를 하는 전략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1부에서 말씀드렸던 핵심 자산과 위성 자산 전략을 가지고서 내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 하에서 특정한 알트코인들의 배분 비율을 잘 조정해서 투자 전략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